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느 앤서입니다. 약간 로켓단처럼 인사를 하네요. 로사로이. 네. 포켓몬스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젊은피 빨리 연락 주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요, 잘못된 생각 포켓몬스터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인기예요. 근데 로켓단 안 나올걸요 지금? 나와요. 그 캐릭터들은 안 나와요. 다 바뀌었어요. 모르죠. 바뀐 거 모르죠. 로켓단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싹 다 바뀌었어요. 등장인물들. 네. 어쨌든 근데 진짜로 젊은 피분들 저희 지직선 공식 이메일로 신청서 보내주시면 저희 새로운 패널 뽑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고 저 죄송하지만 젊은 피만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궁금하네. 나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원래 녹음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녹음을 하는 날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26일. 지금이요? 네. 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근데 이렇게 성탄절 기분 안 나는 건 두 번째죠. 네, 두 번째네요. 처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연말에 또 연초에 다들 이제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좀 땡겨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댓글만 읽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로 성계군님이 지직선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까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혹시 지금 팟빵 통해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유튜브 저희 이제 유튜브로 안 들으셔도 되니까 구독 한번 해주세요. 예. 성계군님 계속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진우님께서 유튜브 광고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자동으로 달리는 광고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알아서 분석해서 달아준다고 써있던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백신 접종 토론편이 올라가면서 정말 핫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이건 질문하고 싶은 건데 왜냐면 신영 패널님이 절친 한 명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주변 사람들 중에 백신 맞고 좀 심한 부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살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조금 기억에 남았다 하는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 뛰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가봤다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딜 가봤다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슈가 생긴 분은 없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요? 호흡 곤란와서 응급실 가신 분들? 없었어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저희 가족들은 뭐 친구도 포함해서 이제 부스터샷까지 3차까지 맞은 분들이 꽤 있는데 전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그런 분들도 크게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그렇군요. 저도 한 가지 댓글만 더 읽어보면 저희가 보험업계 연쇄 파산 위험이라는 뉴스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도수치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느님이 아이고 나도 받아야겠다. 그렇게 좋은 게 있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댓글에 파라모어님께서 자기도 도수치료를 받아봤는데 대박이었다. 그 댓글 봤어. 아니 나 궁금하다 진짜. 이게 그래서 뭔가 이게 뉴스 브리핑의 의도와 반대로 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진짜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의 의도는 뭔가 도수치료가 도덕적 해이에 준하는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이 받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게 이제 보험업계의 주장이었는데 반대로 원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도수치료가 뭔데? 나도 받아야겠다. 약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근데 저도 도수치료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본 거죠. 치료를 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치료를 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주장을 했던 거여서 파라모님께서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좋은 치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 생리통에도 도수치료 이런 게 효과가 있으려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외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생리통도 골반이 어긋나서 그러니까 골반이 비대칭이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 좀 마사지 하면은 효과가 있으려나? 뭐 골반 비대칭을 좀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화를 하면은 생리통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저 약간 등도 굽어 있고 라운드 어깨거든요. 이런 것도 치료되나? 라운드 어깨는 치료되죠. 한번 가보세요. 네, 라운드 어깨는 실제로 문제예요. 그거는 뭔가 이런 것도 치료가 되나가 아니고 그건 애초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라운드 숄더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요? 왜냐면은 라운드 어깨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척추 쪽 그게 라운드 숄더가 된다는 건 등에 근육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운동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통증이 시작되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냥 라운드 어깨 교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런 병명 코드가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라운드 어깨에 그쵸. 병원이니까. 그런 게 궁금하네. 필라테스 샵이 아니니까 병명만 쓰여지면 치료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이거 말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보험 그것도 예를 들면 저 건강검진 받고 싶어요 하고 MRI나 CT 찍는 거랑 저 약간 소화불량이 있어요. CT 찍고 싶어요 하는 거랑 보험이 다르다는 거. 그럼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러면은 다들 그냥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찍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하러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게 이제 보험학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죠.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보험업에서는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제 제 발제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에피소드의 이름은 굉장히 발칙하게도 발칙이요? 네. 이 워딩 하나하나가 네. 너무 올드해요. 발칙한 고양이 느낌인데 발칙하다. 발칙하다는 말 써본 적 있어요? 최근에? 입으로 꺼내본 적은 없어요. 너가 더 못했어. 근데 텍스트로도 안 해본 것 같아. 텍스트로도 못 본 것 같아. 발칙하다. 하긴 생각해보면 옛날에 쓰던 말이기도 하네. 옛날에 인소에 자주 나왔거든요. 인소가 뭐야? 인터넷 소설. 어쨌든 그렇게도 투자의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발칙하네요. 네, 너무 발칙한 거 맞잖아. 대담하네. 와. 대담하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지지직선에서 뭐 이케 저케 해가지고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뭐 자본주의, 소비, 부동산, 기업 지배구조 등 뭐 자본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여기 패널 분들도 뭐 주식한다 어쩌고 한다 투자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산정 안 해봤지만 3부작 정도에 걸쳐서 와, 꿀 빨겠다 이거네요. 아니요. 실제로 자료가 많아요. 제가 책도 좀 두꺼운 걸 하나 읽었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범리님 투자 까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네네. 네. 궁금해. 역시. 포트폴리오가 궁금해. 수익률이 궁금해. 그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도 잘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딱 써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걸 듣고 대박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50% 정도 재생을 멈추고 뒤로 나갔습니다. 다 꺼주세요. 적어도 오늘 에피소드와 혹은 뭐 3부작에 걸쳐서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경제와 금융 관련 지식을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될 겁니다. 범례님 발제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얘기 들으면 신문을 읽었을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지지익선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들어보면 좋은 에피소드를 몇 개 추천을 드리면 39회 IMF 국가 부도의 날 다 본인 건가요 혹시? 네. 89회 부동산 불패신화 111회 기업 지배구조 꿋꿋한 거 봐. 아니 뭐 경제 얘기를 한 게 없던데 쭉 내려보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나 좀 했어요. 회계의 역사? 회계의 역사 금과 화폐? 그건 약간 투자랑 크게 관련이 없어서. 근데 경제 얘기만 했죠. 투자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89회 부동산 불패 신화는 좀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얘기를 할 건데 뭐 시시콜콜하게 투자가 뭐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자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자산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4가지예요. 자산군 4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투자 좀 부동산. 하신다는 분. 네, 그렇죠. 부동산. 동산.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끝이죠. 자, 부동산, 주식, 채권, 화폐, 예금? 예금. 예금. 맞아요. 예금입니다. 오늘 4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 부동산 불패 신화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금리라고도 부르고요.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요. 할인율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율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금리를 좀 알아볼게요. 뭐 금리 얘기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안느님 에피소드에서도 나왔었고
뭐 제 에피소드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얘기한 4개의 자산군 있죠. 이게 모두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 환율, 물가, 자산 가격, 무역 등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기사에서도 금리가 바뀌면 엄청 대대적으로 막 타이틀을 장식을 하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를 보통 생각을 하죠. 이자율을 보통 생각을 하죠. 1,000만 원을 빌려서 1%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내년에 1,010만 원을 갚아야 되더라. 그런 게 이제 금리에 대한 보통의 설명인데 대출 금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사실 예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예금은 뭐 제가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리고 연 1%의 이자율로 은행에 맡겼어요. 그럼 내년에 1,01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상품이에요. 너무 단순한 자산군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성인이 돼서 은행 업무를 좀 봤으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연 1%의 이자율을 주는 예금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보면 내년에 가격이 1,010만 원이 되는 상품을 지금 1,000만 원에 사는 것과 같죠. 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율이 높은 예적금 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미래에 정해진 수익을 지금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뒤에 1,010만 원이 연 1%로 할인을 해서 올해에 1,000만 원에 팔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때 금리의 별명이 할인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와 할인율은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에 있는 걸 당겨오느냐, 지금 있는 걸 미래에 받느냐로 금리가 되고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미래에 정해진 자산 가격 혹은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땡겨와서 사고하는 방식을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고 해요.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1,010만 원이 될 상품을 지금 1% 할인받아서 1,000만 원에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흔히 이제 대학이나 어디 경제 수업 가서 듣는 금리와 할인율,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다 배운 겁니다. 재무의 기본을 배운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대학생 이제 1학년들이 이제 재무 수업 들으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저도 배웠습니다. 수업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맞아. 이걸 굉장히 좀 오래 배우죠. 한 달에 걸쳐서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현재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는데 다시 예금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예금 금리가 높을수록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뭐 그냥 돈만 갖다 박아놓으면 돈을 더 얹어서 주니까 너무 좋은데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은 예금에다가 큰 규모로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은 뭐 주식 투자를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금과 예금이 아닌 자산군의 약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 따져봤어요. 나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금. 아, 유기예금. 네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금리가 너무 낮던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수익률이 너무 낮던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입니다. 3년간 가입을 해요. 연 이율이 2.5%라고 해봐요. 그럼 3년 뒤에는 원금인 1,000만 원과 그리고 이자인 75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받아요. 네. 연 2.5%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현재 가치가 지금 얼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수업 때 생각나요. 생각나요? 수업 때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싫었어. 네.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수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투자론과 재무론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그렇다면 왜 예금 상품은 금리가 낮을까요? 원금을 보장해주니까. 원금을 보장해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안느님은? 제일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그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면 위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위험이 낮기 때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하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더 높은 위험일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금 상품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위험이 뭡니까? 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해가 날까요? 예금 상품이. 안 나죠. 은행이 망할 수도 있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예금 상품을 가입함에 있어서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는 은행이 망하는 것 빼곤 없어요. 아니, 그것도 있지 않을까?
이율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거지.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손해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존니 아저씨가 늘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낮은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 예금을 안 든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애초에 예금 자체가 금리가 낮은 이유는 위험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 정도만 금리를 줘도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금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사실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이전에 기업의 자금 확보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안느님한테 제가 뭐 기업은 아니지만 개인이라고 치고 개인채를 발행한다고 쳤을 때 안느님에게 제가 이렇게 긴밀하게 어느 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일정 이자를 반영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정 이자를 반영해서? 반영해서 돌려드릴게요.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증서도 하나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느님 입장에서는 무슨 고민을 할까요? 일정 비율이 몇인지. 그치. 일정 비율이 몇인지. 그리고 또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지? 곧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1,000만 원이 있는지. 제일 중요하네. 그러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법례의 파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럼 이 돈을 1,000만 원 돈이 있다고 치고 은행에 넣는 것과 법례에게 빌려주는 것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법례. 저한테 빌려주는 게 위험하죠. 네.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럼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그럼 안느님 입장에서는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받아야지. 더 받겠죠. 존나 받아야지. 그렇죠. 이자를 얼만큼 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더 은행보단 많이 줘야지. 내가 이 정도의 위험을 테이킹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자율이 정해졌다고 치고 이자를 언제 얼만큼 줄 거냐. 그러니까 지급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매 정해진 주기마다 정해진 이자율만큼 이자를 지급을 하고요. 만기가 되었을 때는 원금을 되돌려줍니다. 이게 채권이에요. 1,000만 원을 빌려서요. 정기적으로 안느님께 제가 이자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이랑 이자도 한 번에 갚음으로써 뭔가 이 계약이 끝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김법례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행할 채권의 가격은 1,000만 원이고요. 약속하는 이자율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되니까 제가 5%를 드립니다. 매년 이자를 또 지급을 해요. 매년? 아트카처럼 복리로 계속 굴리는 게 아니라 매년 지급을 해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드려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은행 상품이랑 비슷하게 만기도 3년이에요. 그러면 안느님이 만약 투자를 했다면 매년 50만 원씩 3년간 수익을 얻습니다. 너무 적다. 너무 적다고? 미안해요. 1년에 50이면 한 달에 얼마야? 장난 아니야? 1,000만 원 치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이 끝날 때 원금인 1,000만 원까지도 돌려받겠죠. 그럼 총 합해서 1,15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똑같이 예금 상품이랑 똑같이 3년 뒤에 1,150만 원이 될 상품을 지금 1,000만 원에 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안느님이 수업 받을 때 생각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가 매년 지급된다 그랬죠. 그럼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자가 지급되는 날과 원금이 돌아오는 날이 다르죠. 그래서 시간도 다르고 우리가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김법례가 주겠다고 했던 5%를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 그 비교 대상인 은행 예금 금리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 가치를 따질 수 있죠. 우리는 예금 금리였던 2.5%의 이자율로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타부타 계산식을 나열하진 않겠지만 결국에 김법례가 발행한 채권은 현재 가치로 1,071만 원이에요. 3년간 50만 원씩 주고 마지막에 1,000만 원 한 번 더 주는 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더 높은 거죠. 1,071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걸 은행이 얼마였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거는 은행은 딱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고. 왜 예금 지금 현재 가치 얘기하는 거지? 현재 가치. 오케이. 자, 그러면 안느는 이걸 얼마에 샀죠? 1,000만 원에 샀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앤서가 옵니다. 안느님한테 와요. 김법례가 발행한 채권 그걸 내가 1,050에 사겠다. 근데 안느님이 갑자기 좀 돈이 급해서 그래 이거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1,050에 팝니다. 이게 시장 가격이에요. 거래하는 가격. 이게 이제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기본적으로 예금 상품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안느가 산 채권이 앤서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되게 싸. 내가 웃돈을 줘서라도 사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채권이라는 상품은 금리에 의해서 그 가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범래가 5%의 이율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엔서가 샀어. 근데 예금 금리가 갑자기 7%로 올라왔어. 그럼 그 누가 5%의 김범래 채권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지. 다 은행에 차라리 넣지. 5% 받으면서 뭐하러 김범래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이요? 떨어지죠? 채권 이율이요? 채권 가격.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채권의 매매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뭐 LCTS나 MTS로 이렇게 주식 거래하시는 걸 보면 채권물들이 있어요. 채권물들을 보면 금리 그래프랑 정말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 중요한 점이고, 아까는 은행 예금 금리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시장 금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 안 하고 외워버렸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외워도 돼요. 네. 은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접하는 거였지만 채권부터는 사실 친숙하게 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금리랑 반대로구나.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뛰쳐가지 아무도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여기서 본 것처럼 은행보단 좀 더 위험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주체에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국채라고 하죠.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국가채보다 회사채가 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금리, 그러니까 표면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좀 높은 편이고, 국가여도 미국보다는 브라질이 더 금리가 높겠죠. 위험이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채권에 대한 설명도 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권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에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게 원금도 돌려줘요. 그러니까 성격으로만 보면 예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가 좀 다르고,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거래 가격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반대로 받긴 하지만 그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랑 채권을 먼저 알아봤는데 이 두 개를 먼저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뒤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보다. 뭐지 않느님? 몰라요?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은행 예금과 채권은 안전자산군이라고 보통 속하죠. 네. 네, 안전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은 위험자산군이라고 부르죠. 부동산도 위험이구나. 위험자산군이라는 뜻은 수익이 높다는 거죠? 얘기죠. 높을 수 있다. 높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주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위험자산군 중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좀 투자를 좀 한다. 나 돈 좀 굴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주식을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아닌가요? 비트코인 이제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주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은 사실 근데 투자 이퀄 주식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주식은 수많은 자산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 안에도 정말 수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주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뭐 삼성전자, 뭐 HMM, 아니면 뭐 농심,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을 얘기를 하죠.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식은 애초에 회사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뭔가 수단입니다. 채권과 비슷해요. 회사에서 투자가 필요해. 사람들의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제3자들끼리 사고 파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주식의 처음을 한번 밟아보면 기업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이라고도 하고 기업 공개라고도 하고 IPO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좀 빨아먹을 건데 잘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바로 상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거래소 혹은 뭐 뉴욕거래소 이런 데는 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요. 우량한 기업인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나 재무제표가 구라가 아닌지 다 검토를 해서 상장을 합니다. 자, 상장을 하기로 결정된 기업은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얼마의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끌어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기업이 최초의 주식 거래 가격을 정하겠죠. 이 가격에 뿌리겠다. 뿌리겠다? 말이 이상하네. 이 가격에 발행을 하겠다. 이게 바로 발행가예요. 발행가.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걸 볼 일이 거의 없죠. 발행가를 볼 일은 거의 없죠. 이렇게 발행가로 나온 주식을 사모나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받는 거예요. 사모는 이제 뭐 투자 회사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랑 뭔가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공모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투자를 받는 거죠. 공모는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형식인데,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우량한 회사야. 안느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식 상장하려고 하는데 너도 나도 그 주식을 사겠다고 막 뻔하죠. 달려들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책정된 가격이 공모가예요. 그리고 정해진 날, 안느 코퍼레이션이 그 정해진 날에 상장을 합니다. 한국거래소 가서 북도 올리고 사진도 찍고 가위로 이거 선도 자르고 막 폭죽 터지고 하면서 상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시장 가격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차트 보고 호가 보고 뭐 그래프 보고 하는 게 다 시장 가격이죠. 근데 이 공모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2021년을 휩쓸었던 투자 방식 중 하나였죠. 공모주. 네. 공모주 해보신 분? 전 많이 했죠.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이게 사실 2021년은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15조 이상의 돈이 모였다고 하는데 안 해보셨군요. 생각보다 짭짤했습니다. 공모주 2021년. 근데 많이 들었어요. 엄청 짭짤하다고. 공모주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등. 생각 그만해요. 배 아프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망한 회사가 상장할 때 이렇게 공모로 싹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이건 21년뿐만 아니라 언제든 유망한 회사가 상장될 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공모가가 시장 가격보다 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 시작되는 올라갈 가격이. 거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시장가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 여기 다 시장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무릎에 사서 내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누가 아냐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누가 발에서 사서 머리에 팔을 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딘데. 다들 이제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왕초보부터 초고수까지 섞여 있는 그 자체로 혼돈의 놀이터기 때문입니다. 네. 초고수들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고수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니까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왕초보들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선 다들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날고 기는 사람부터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아기 같은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 얘기하면 사실 주식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모든 자산군 중에서도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군이에요. 뭐 많죠. 정치 리스크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정책 리스크, 뭐 새로운 법이 생겼다 이래도 리스크가 있을 거고 법률 리스크, 여론 리스크 여론이 바뀌면 막 기업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죠. 세계화 리스크, 뭐 개도국 리스크, 물류 리스크 등등 리스크가 주식시장엔 정말 많아요. 물론 그만큼 대박나는 사람도 있죠. 수익이 높게.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시장 가격에 대한 투자를 공부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저 기업의 PER이 얼마냐, PBR이 얼마냐, ROE가 얼마냐, 거래량이 얼마고 장대 양봉을 세웠느니 갭 상승이 얼마느니 갭 하락이 얼마나느니 황소가 들어왔다느니 곰이 들어왔다느니 크로스라인을 넘었으니까 간다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시장 가격에 대한 얘기인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강한 물음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과연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시장을 이기고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런 물음이 있는데 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알아봤지만 주식은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다들 시장 가격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산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뭐 아니면 펀드 매니저 등등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기회를 찾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혼돈 속에서 이 혼돈을 조금 뭔가 걸러내기 위해서 혹은 그 혼돈 내에서도 원석을 찾기 위해서 정말 셀 수 없이도 많은 파생 상품들이 생겨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파생 상품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인덱스죠. 인덱스. 네.
이런저런 거 다 뭉쳐놔서 우리가 코스피라고 부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생 상품이에요. 사실 코스피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냥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그 지수를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레버리지도 있죠.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 점점 무서운 것들이 나오죠. 발발 떨린다. 네, 선물. 네. 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면 만약 펀드로 넘어가면 ETF, 뭐 ELS, 뭐 ELW 이런 게 있고, 옵션 쪽으로 넘어가도 뭐 콜옵션, 풋옵션, 스톡옵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이 항상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하는데, 이 개별 주식의 위험들을 어떻게든 뭔가 걷어내고 그 안에서 원석을 찾기 위한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옵션들, 그런 게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주식은 위험이 있는 만큼 수익이 어느 정도 예금이나 채권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실제로 주식으로 대박난 분들도 어렵진 않게 찾을 수 있죠. 플레이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 왜 비트코인이 더 많죠? 비트코인이 더 많은 이유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훨씬 크죠. 그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망한 사람이 많은 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내가 항상 아니지. 네. 웃겨요? 근데 이게 투자론에서 그런 고민을 해요. 자산군을 새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산군이 새로 발견된다는 거는 그 투자의 확장성이 좋아진다는 건데, 과연 가상화폐는 자산군이 될 수 있는가? 돼야지. 에셋이 될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의 중론은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이건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약간 그런 먼지와 같다. 거의 야바위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분명히 눈여겨보는 그런 투자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선물 ETF 같은 건 나왔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자산군은 부동산입니다. 뭐 부동산은 다들 뭐 거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란 뜻이죠. 부동산.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부동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부동산이 좀 특이하죠. 많이 특이하죠. 네, 이 제 통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계 자산 보유, 그러니까 한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비금융 자산, 금융이 아닌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국가예요. 금융자산 중에는 뭐 주식, 채권, 펀드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보유율이 굉장히 낮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고, 자산 증식과 은퇴 준비, 노후 생활을 모두 부동산으로 해결하는 엄청난 민족입니다. 사실 뭐 주식으로 대박났다, 뭐 비트코인으로 대박났다, 뭐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으로 대박난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대박의 그 뭐라고 할까요? 수치? 몇 억을 벌었느냐? 그걸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깔고 앉아있다 보니 어느 날 몇 억이 올라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명수로 본다면, 사람의 수를 세어본다면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머릿수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머릿수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라고 사람을 찾는 것보단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몇 억을 벌었다라는 사람을 더 찾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정말 사랑하더라. 뭐 그런 통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89회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좀 많이 다루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동산은 굉장히 특이한 자산인데 세대 차이에 따라 혹은 보유와 미보유 차이에 따라 포지션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게 흔히 이제 젊은 층은 숏 포지션, 장년층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층은 떨어져라, 장년층은 올라라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앞서 설명한 예금, 채권, 주식 그 어떤 자산군과 비교해도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 비율은 대출이죠. 예, 대출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은 이름에 걸맞게 비가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내서 매매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1억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200주를 갖고 있으면 20주를 매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떼어내서 매매할 수 없는 비가분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래저래 다 종합을 해보면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건
그 어떤 자산보다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고요. 비가분성이어서 중간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부동산으로 대박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대로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의 맛을 본 세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은 굉장히 핫한 상태인 거죠. 물론 이건 투자의 관점에서 본 거고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투자 쪽에선 보고 있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좀 특별한 게 있죠. 전세. 전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부동산 자산 하방 리스크 해소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이에요. 부동산을 그냥 매매한다고만 생각해봐요. 전세가 없고 매매만 해. 근데 누군가 파생 상품을 만든 거야. 전세라는 걸 만들어서 전세라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사람이 매매 가격의 한 70%든 60%든을 짊어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소유권은 내가 갖는 거지.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이에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민생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이 전세 시장을 굉장히 약간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은 국가에서 무료로 풋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게 해줄게 라는 풋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이 자산의 가격 하락을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 쪽에서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외국 논문으로는 해설할 수가 없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들었던 얘기를 좀 더 얘기해 보면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집을 안 보고 매매하기도 하죠. 집이 다 똑같이 생겨서.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을까 근데? 많죠. 별로 없지 않을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내피셜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여러 번 가는데 좀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가는데 이미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었다는 매물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건 계약금이잖아. 그렇죠. 계약금을 넣으면 계약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매매까지 가기 전에는 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자기가 살 집이면 보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안 보죠. 예를 들면 뭐 한 2년 뒤에 세워진대. 그럼 못 보잖아, 집. 그렇죠. 분양권을 사기도 하죠.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뭐 그렇기도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현물 투자만 하는 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리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츠 네. 들어만 봤어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인데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아까 안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동산 투자할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오르고 사실 간접 투자 방식이 있긴 있어요. 뭐 안느님, 뭐 앤서님 저 이렇게 해서 돈을 쫙 모으면 부동산을 굴릴 돈이 모이겠죠. 그걸로 부동산을 굴려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게 리츠입니다. 쉐어하는 건가? 네. 실제로 이제 금융 상품이고요. 그래서 뭐 리테일, 오피스, 물류센터, 임대주택,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개별 부동산 매매보다 리츠를 사실 더 추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에요. 레버리지 비율 너무 높고 비가분성, 중간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리츠를 더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끝났습니다. 자산군 4가지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 네. 저희 벌써 4개 다 했어요? 네. 빠르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이제 있는데 흔히 위험 분산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자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과 위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떠들었지만 정말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던 분야예요. 해리 마코이치에 의해서 1952년 발표되었고요. 논문의 제목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행위를 기하학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서술을 하는데 이런 분석 방식에 있어서 민 베리언스 아날리시스라 그래서 평균 분산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산의 합의 리스크는 개별 자산의 리스크보다 작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뭔가 좀 당연한 겁니다, 이거.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투자하는 상품의 서로 다른 개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개별 리스크보다 이 세 개를 다 샀을 때의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한대로 투자 상품을 늘리면 위험은 무한히 감소할까? 아니겠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공분산의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상관관계. 비슷하게 투자의 세상에서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완제, 대체제 이런 거 막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여기서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건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와 SK하이닉스 두 개를 샀습니다. 분산 효과가 클까요? 크지 않죠. 별로 크지 않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반도체와 뭘 사면 음의 상관관계일까? 뭐 LG 생활건강? 이런 걸 사면은 조금 상관관계가 낮겠죠.
흔히 얘기하는 이 투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들을 분산 투자해라. 이게 흔히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하다 보면 최적의 투자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돼요. 이렇게 투자하면 최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적은 동일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론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무위험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포트폴리오는 주식 내에서 뭘 쓸어 담았느냐가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자산군 전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포트폴리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금도 들고 있다. 그것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으로만 사용한다. 이 부분을 꼬집고 싶으셨던 거죠? 뭐 꼬집고 싶다기보다는 원래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결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쫓아서 그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전 재산을 주식에 때려 박는다. 이렇게 했을 때보다 좀 분산을 해서 예금에 조금 넣고 채권에 조금 넣고 주식에 좀 넣고 이렇게 자산군 배분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최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일 위험에서 주식에 다 넣었을 때보다도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출하는 단 하나의 직선, 이거를 CAL,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주식 섹터에 비중을 둬라. 뭐 탄탄한 종목을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를 성장주에 투자해라. 뭐 이런 게 사실은 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귀납적으로 느끼고 있죠.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잠깐 살펴본 포트폴리오 이론이 재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CAPM. 아마 안누님도 기억하실 텐데 자산가격 결정 모형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에요. 여기서 뭐 CAPM까지 설명하진 않겠지만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산의 변동성을 찾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산이 있을 거고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투자자산이 있겠죠.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베타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베타 개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주식 종목을 보면 PER, ROE, ROI 뭐 쭉쭉 뜨잖아요. 그 중에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시장의 변동성에 얼마나 강한지를 적어놔요.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흔히 이제 베타가 낮을수록 약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베타가 높으면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베타가 낮은 건 보통 필수 소비재 혹은 뭐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베타가 좀 낮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거기에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결국에는 뭐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적절히 어떻게 잘 섞으면 정말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수학적으로 나오더라. 그런 것까지 살펴봤는데 이걸 왜 얘기했느냐? 이 마지막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다. 자산 분배해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사실 투자 배우는 분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배우는 건데 금리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앞서 살펴본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거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자, 우선 금리가 하락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느낀 게 금리 하락기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엄청 내려왔잖아요. 금리가 하락할 때는 경기 침체기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예금을 인출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깬다는 얘기예요. 예금을 깨고 채권에 투자를 해요. 금리가 내려올 때는.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은 금리랑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보다도 금리가 더 내려가서 금리가 아예 저점에 근접할 때는 채권을 매도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금리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럼 경기가 회복돼서 다시 이제 금리가 정점을 향해 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입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달걀 모형에서 얘기하는 거시적 투자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코로나 터지고 금리가 미친 듯이 내려왔거든요. 부동산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이 모형이 맞는 모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형대로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이죠. 저점에서. 이게 달걀 모형이라는 게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달걀 모형에선 얘기를 합니다. 주식하면 되겠네요. 주식이랑 맞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달걀 모형이 없긴 한데.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금리가 단기간에 막 정말 폭포수처럼 내려오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지금 시기인데 이 달걀 모형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뭐 지금 뭐 S&P가 사상 최고가를 연속해서 찍고 있다. 뭐 코스피도 뭐 몇천 갈 거다. 뭐 단기적 하방이다.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 게 거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투자론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자산군,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도 정말 살짝, 이건 찍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살짝 알아봤는데 제가 앞으로 준비할 그 에피소드를 잠깐 예고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생애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평생에 걸친 투자 방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만 얘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훑고 가는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 제가 생애 자산에 대해서 한번 또 준비해서 평생에 걸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네. 아, 앵서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은 아니죠. 이제 들었을 때 이게 맞지. 역시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주식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배울 수는 있는데 아예 몰랐다고 할 수는 없죠. 그치. 약간 맞아. 이거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 맞아, 약간 맞아. 그런 기본서 같은 내용이죠. 저는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주식 수업을 거의 한 3년 정도 들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되게 유사해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꿀 빠는 거 아닌가.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 수업 거의 한 20만 원 좀 안 되거든요. 전 돈 내고 들었는데 지금 지지선 청취자분들은 공짜로 듣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자산군 하나하나를 1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안내님이 들으신 스터디에서 하는 내용일 텐데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만 훑고 생애자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생애자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안느님도 좀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좀 더 도움이 될 내용을. 내용을. 생애자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아, 들어보고 네. 결정하겠고 어쨌든 후원 많이 부탁드린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투자 얘기 다음 후속편으로 준비해서 또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